네, 합격하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제이쌤입니다. 제가 지난 카톡으로 스마트하게 공부해야 한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로드맵이 있어야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거냐면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measurable 하고요. 그리고 attainable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목표라면 작심삼일하고 말겠죠. 그리고 이것은 realistic 해야 돼요. 현실적인 목표여야죠.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타임박스를 정해놓을 수도 있고요. 즉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뛸 수 있게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공부해서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열심히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열심히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함께 설정이 됐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열심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6하 원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먼저 누구랑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건지 아니면 스터디원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독학을 할 거야. 코로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혼자서 이 계획을 지키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언제 이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출근하기 전 혹은 퇴근 이후 나의 가용 시간을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용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대를 보시는 거예요. 취준생이라면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가 되겠죠.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이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할 건지 정해졌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세팅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가면은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내가 꾸준히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이곳에서는 내가 몰입하는 장소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독서실이 있고요. 도서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공부하는 장소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가능은 합니다만 집에서는 나태해지거나 혹은 가족의 간섭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해서 장소를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할 건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 내가 산업은행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 이 왓은 결국에 그 회사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펜이 안 나와서 잠깐만요.
NCS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경험을 들어서 계획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NCS 같은 경우 정말 못하는 과목 중 하나였어요. NCS를 잘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많이 풀어야 100문제 중 50문제, 60문제 이 정도밖에 못 풀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합격 점수에 들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NCS를 어떻게 공부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주 계획이라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짰어요. 1주, 2주, 3주가 있고요. 혼자 공부를 했고요. 언제? 오전 시간대 10시부터 12시까지가 NCS 공부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습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학습실에서 공부를 했고요. 무엇을? NCS를 어떻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100문제, 월요일날 100문제, 화요일날 100문제, 수요일날 100문제, 목요일날 100문제, 금요일날 100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저는 500문제를 푸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은 문제를 풀었고요. 1시간은 여기서 틀린 걸 체크했어요.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도 제가 다시 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지에다가는 그 답이나 그 표시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연습장 때 과정을 풀고 답을 적어놓고 그걸로 채점을 했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이제 틀린 거를 체크하고 그거에서 틀린 이유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이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틀린 거를 다시 한번 풀었어요. 그리고 또 틀리는 부분이 있죠. 또 틀리는 것만 오답 정리했어요. 다시 풀었는데도 내가 틀린다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하고 그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주말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주에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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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한 시간은 문제 풀고 한 시간은 틀린 거 체크하고 또 주말에는 또 틀린 거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그리고 3주차가 돼서는 이때는 전략을 다르게 했어요. 이때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 한 주는 무조건 내가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전주에 난이도가 높거나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 1,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그 3주차에서 점수가 박살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기분상 좋지 않아. 난이도가 높아져서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평균 때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면 시험 때까지 컨디션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NCS는 이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면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무조건 자신감을 넣고 가자라고 해서 이때 1, 2주간 풀었던 거를 다시 풀어보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1, 2회차, 3, 4회차, 5, 6, 7, 8, 9, 10 그래서 2회씩 풀어봤어요. 2시간 동안. 이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한 곳에 만약에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 다시 한번 체크한 거를 시험 전에 보게 하게끔 해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즉 내가 풀어본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복하고 가겠다.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꼭 풀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정확하게 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임했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두세 번 내가 풀어본 거를 풀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에 막 60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세 번을 거치게 되면 막 80점, 90점, 뭐 거의 만점 나오기도 하고요. 아예 다 맞기도 해요.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나 지금 NCS 너무 잘해. 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실제적으로 시험장 가서도 풀던 대로 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합격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내가 푸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그리고 푸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혹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후 시간대를 이용했어요. 오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물론 졸음은 좀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졸리면 이제 뭐 서서 이제 글을 보기도 하고요.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잠을 쫓아야지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화하는데 진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오후 시간에 논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생각이 안 나서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소화까지 하느라고 내가 졸려.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썼었어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제 3주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1주, 2주, 3주, 월, 화, 수, 목, 금, 주말. 이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요. 이날 답안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태고를 해요. 이때 답안을 쓰고 태고하고, 이때 답안을 쓰고, 주말에 이제 태고하고 복습.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주에 3개의 주제를 쓸 수가 있는데, 주제는 조금 저는 탄력적으로 좀 잡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2주에 답안을 썼는데 막상 태고해보니까 별로일 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조금 소재도 좀 진부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요. 같은 주제로 다시 썼어요. 관점을 다르게, 혹은 소재를 다르게 해서 다시 쓰고요. 그걸 다시 태고해보고. 그래서 한 주에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가 되잖아요. 시험 때가 됐을 때는 일주일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전 연습을 했어요. 실전 연습을 하고, 태고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트 할 걸 조금 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트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실전 연습을 하고, 다시 정리, 복습. 그러니까 실전 연습하면서 내가 그 주제를 정말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이제 글감을 그동안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했고, 실전 연습을 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마지막 주가 사기가 떨어지면은 시험 때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전 실전 주제도 이미 공부했던 주제 중에서 다시 뽑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쓰기보다는 이제 이미 익숙했던 주제에서 내가 시간 배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고, 실전 때 썼던 것과 그리고 연습했던 답안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도 한 주에 1개에서 3개, 많게는 3개까지 썼어요. 많게는 3개까지 해서 내가 답안을 쓰고 태고하고 고쳐가면서 논술, 노트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도 적어도 7개에서 10개 정도, 이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는 적어도 4개까지는 문제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답안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저는 시험 때도 처음부터 시간을 딱 맞춰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채워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타입이었고, 실전 연습은 그래서 거의 마지막 주에만 거의 했습니다. 마지막 주나 혹은 2주 정도 남겨놓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주 남은 시점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문제에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 배분 연습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간이 약간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초사이언처럼 막 부랴부랴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답안의 질을 완전히 확 낮춰놓으면요, 이거를 올리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조금 답안의 질을 높이면서 답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까지 같이 해서 하는 연습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바꿨어요. 원래 저는 컴퓨터공학과이기 때문에 전산직을 선택하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어서 사무직으로 바꾼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을 선택을 했고, 책을 정해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공은 적어도 7번, 8번을 읽고 들어가야 합격한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1회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시간을 잡아놓고 이제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보는 타입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처음에 한 달 걸렸던 거를 이제 2주, 그 다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이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시간을 줄여가면서 반복해서 보는 학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되게 효율적인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를 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그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암기를 해야 하는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PPT를 2,500장을 외우는 거고요. 2,500자가 아니라 2,500장을 외워요. 그리고 막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공책에 있는 키워드 개념들을 숙지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암기 방법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기 기억을 이제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망각곡선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멸되는 그 타이밍에 복습을 하게 되면 다시 기억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기억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이 그 단기 기억 순간에 있는데 이제 상기시키지 않고 그냥 소멸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장기 기억화 하는데 조금 더 특화되게끔 훈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요.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데 제일 좋은 게 테스트죠. 내가 정말 이거를 맞았다면 알아서 틀린 거지. 아니,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테스트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주죠. 물론 찍어서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찍은 건지 혹은 헷갈리는 건지 잘 모르는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데 테스트만큼 좋은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웃풋 공부법이 있어요. 아웃풋 공부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그냥 보기만 한다면, 어떤 것을 외워야 할 때 보기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아, 진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도 알아. 근데 몇 챕터인지도 알아. 근데 그 내용은 절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웃풋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풋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계속 쪽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만 노력을 했죠. 계속 읽고 보고 이런 거에 익숙했는데, 아웃풋은 우리가 그 뇌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그리고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해서 감각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것은 뇌에서 꺼내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말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말로 하죠. 또 그것을 듣죠. 청각적으로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3가지 이상의 감각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아웃풋 공부법이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어야 한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웃풋을 시켰을 때 우리의 기억이 장기 기억화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스터디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공유를 하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분산 연습이 있어요. 분산 연습이라는 건요, 망각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기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식을 1일, 2일, 3일, 5일, 7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점점점 텀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상식이라든지 약술력이라든지 단어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단어나 이런 약술 상식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키워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의를 가려놔요. 그리고 1일차에는 이것을 보고 키워드를 보고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걸 체크하죠.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요. 내가 헷갈리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체크된 부분이죠.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다가 모르는 것만 이제 적어놓는 거죠. 적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학습을 하면 돼요. 한 권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서 아는 것 모르는 걸 체크를 하고 이제 모른다고 체크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되면 한 권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만 구분하는 거니까. 이랬을 때는 5,000개 중에 내가 처음에는 4,880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그냥 읽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에 또 이렇게 가리고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것 중에 2번 체크된 게 있겠죠. 2번 체크된 것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끝내요. 3일차가 돼요. 또 가리고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오케이고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3번, 4번 체크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3번 체크된 거는 이제 다시 살펴봐야 하는, 복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3번 체크된 거에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또 구분합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또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모르는 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텀을 점점 두면서 봤을 때도 내가 아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3일 뒤, 5일 뒤, 7일 뒤, 10일 뒤, 20일 뒤, 30일 뒤 이런 식으로 한 달 플랜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도 돼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30일 뒤에 30개나 채워진 거는 이제 내가
더 확실하게 봐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웃풋 공부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의대생이 올렸던 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A4 용지를 하나 둬요. 그리고 A4 용지를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이렇게 4-5번 접으면 그게 32피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4 용지를 접어서 그거를 이제 찢어요. 그 32피스로. 그럼 조그마한 사이즈의 쪽지가 되겠죠. 그 쪽지 안에다가 내가 외워야 하는 거, 그 키워드를 다 적어놔요. 이미 한 번씩 봤다면은 그 중에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32개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많이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할 수가 있겠죠. 랜덤식으로. 그래서 섞어서 둬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보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웃풋이 되겠죠.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이제 말을 하다가 조금 막혔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만 힌트를 찾아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터디1과 함께 할 때는 스터디1이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아 맞아 이런 거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듯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이제 기억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고 이것도 의대생이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즉 내가 12챕터를 외워야 하는 경우라면 그 안에서 핵심적인 거, 그 한 장씩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12장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거에서 이제 위치를 같이 외우면서 순서대로 봐요. 중요한 건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뭐 왼쪽 위에 있던 거, 중간에 있던 거, 아래에 있던 거, 그 위치를 지정해놓고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그 키워드 봤을 때 그게 왼쪽, 오른쪽에 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억의 위치를 찾아서 외운 거를 말하거나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암기력 대회에 나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의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장소를 세팅해놓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를 진짜 시각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면 이런 암기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용할 거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논술처럼 암기뿐만으로 안 되는 과목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지 한번 찾아봐야 할 거고요. NCS도 마찬가지예요. NCS도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를 정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마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제 타임박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표를 하면서도 타임을 정해놓는 건 내가 이때까지 끝내놓기 위해서 혹은 분량을 정해놓기도 해요. 분량을 정해서 꼭 그날에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해서 작은 성공이 쌓이면 결국에는 큰 성공, 합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니까 반드시 학습 전략과 계획을 점검을 해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아니라면 수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은행에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다른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꼭 본인의 목표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한 시대에 여러분의 계획도 이렇게 스마트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만 아니라 스마트한 인간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학교까지 도달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